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용 편익 분석, 이번 시간엔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6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공공정책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프로젝트와 관련한 평가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계산은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요? 민간 부분에서 이거 프로젝트 할 때 베네핏은 민간은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수입 증대이고요. 코스트는요, 민간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야, 그 프로젝트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니? 그걸 따지면 돼요. 자, 근데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계산을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왜냐하면 시장 가격들이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정부의 프로젝트에서는요, 시장에서처럼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시장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왜곡이 있는 경우, 이러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과 공공이 같이 프로젝트 한다라고 할 때요, 공공 부문은요, 민간은 그냥 이윤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 이럴 수 있는데, 공공 프로젝트는요,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비용, 외부성을 고려해야죠. 외부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여기다 한번 볼까요? 시장 가격을 가지고 사용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사용을 하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경에서는 자, 시장의 가격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면 편익과 비용을 같이 나타내요. 재화의 가격이 생산의 사회적 한계 비용과 소셜 마지널 코스트와 같고요. 얘는 소비자에 대한 한계 편익, 소셜 마지널 베네핏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격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근데 정부가 만약에 사용하는 시장의 가격,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7페이지 가볼게요. But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독점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그냥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대안이 없을까? 에이, 아니야. 이렇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시장의 가격을 써. 이거 그대로 쓰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요? 아니,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가격이 싸요. 정보를 얻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장 가격이 문제는 많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안정 경쟁 하에서 문제가 많으나 네, 거기 보시면 낮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낮은 비용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보를 그래도 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가격을 쓰자, 이런 주장도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점이 심하거나 외부성이 심하게 돼서
불안정 경쟁이 심각해지면 시장의 가격은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8-4-2절에 보시면 야, 이거 그냥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쓰긴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야, 좀 조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djusted 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만들다. 요 조정하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건데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요 앞으로 할게요. 조정하는 방법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볼게요. 조정된 시장 가격.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한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재화의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라 합니다. 재화의 실제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P가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요게 괴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잠재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독점적인 상황 한번 봅시다. 독점적인 상황. 자, 독점에서는요,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그냥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한계 비용보다 P가 좀 더 크긴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남아공에서 맥주 생산이 남아공 양조 주식회사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 근데 남아공 정부 교육부에서요, 대학생의 맥주 소비가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한번 비용 편익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 맥주를 민간에서 사서 정부 프로젝트 실험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민간의 독점 프로젝트로 생산 공급되는 재화를, 맥주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기본적으로 독점인 경우는 P가 MC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동일한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랑 똑같잖아요. 독점의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좀 더 커요. 정부는 맥주의 가치를 과연 이 P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 시장 가격이잖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니까 이거를 소비자 가격이라고 할게요. 소비자 가격 이렇게. 오케이. 한계 비용이라는 MC는요, 이게 생산자랑 관련돼 있는 거지. 한계 비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생산자 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걸로 해야 될 것인가?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 평가인 시장 가격을 사용할지,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입된 자원의 비용에 해당하는 한계 생산 비용, 이게 생산자 가격이라 쓴 거야. 한계 생산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쓰는 게 나은가 이거죠. 자, 거기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가 구매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맥주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보시죠. 정부의 구매량과 동일한 만큼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 프로젝트 공공사업을 했는데 생산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사회적 기회비용은 바로 생산에 추가적으로 사용된 자원의 가치, 이거라면 아니 생산과 관련된 거잖아. 이 생산을 통해서 약간 투자 성격이잖아.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MC를 적용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주의 생산량이 전혀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구매를 했는데 생산량의 변동이 없다라면, 오케이,
이거는 민간이 소비하려는 거를 정부가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더 투자되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소비자 가격인 P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요. 정부가 이 맥주를 구매했는데 독점 기업에게 구매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뭔가 추가적인 생산에 기여했군 해가지고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요거는 기업이 투자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을 적용하면 되고, 아니야, 민간 거를 구축했다는 말을 쓰죠. 민간의 소비를 오히려 더 뺏어와서 자기가 그냥 소비한 겁니다. 그럼 약간 이거는 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의 가격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증가하는 건 아닌데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돼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인데 조금 이렇게 증가했어. 거기 보시면 일부는 소비 감소로 나머지는 생산 증가로 충당이 되면 소비가 감소하는 거 뺏었거나 약간의 생산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인 경우 그러면 저기 두 개 나와 있는 소비의 성격과 생산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하지 말고 가중치를 고려해서 가중평균을 적용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거기 하나가 있고요. 자, 이거 앞에 할인율 계산하는 거랑 뭐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케이스 2. 텍스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 정부가 세금을 때리잖아? 그러면 원래 민간의 기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도 사실 정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건데 세금 부과되는 거? 그럼 이 세금은 내가 어차피 가질 거니까 그건 빼고 계산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투입 요소에 판매세가 부과되었다라고 할게요. 투입 인풋에다가 투입 요소에 판매세가 세금을 때린 거와 판매세가 부과가 되면 자, 이랬을 때 정부의 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가격의 일부분인 조세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판매세에 부과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투입 요소로 이용할 경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중에서 어느 가격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점의 경우랑 유사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정부가 구매한 이러한 행동이 자, 두 번째 줄 생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케이? 그럼 투자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공급자 가격 가지고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 내기 전의 가격, 세전 수익률, 세전 가격을 적용하면 되겠고 만약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세후 그거와 관련한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투입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앞에서 얘기한 맥주다. 그러면 투입 요소가 있으면 소비자가 맥주를 소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 내기 전 가격을 사용할 것인지 세금 낸 이후의 가격을 사용할 것인지 그거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만약에 요 중간에 일부만 반반 섞였다고 할게요. 일부만 반영되면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인 게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 그러면 정부가 아파트를 만약에 건설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건설할 때 시장에서 경제가 잘 활성화돼 있어서 뭐 GS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빼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인부들에게 돈을 줄 때 얼마의 돈을, 임금을 줘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딴 데 민간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실업 상태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취업해서 받는 임금보다 좀 낮은 임금을 기회비용이라 생각해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공공사업을 정부가 실시했습니다. 근데 공공사업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고용되는 근로자가 민간 부분에 종사하던 사람이 오게 되면 이때 민간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왔다 라고 하면 근로자는 자, 민간 부분에서 받는 임금률 이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왔으니까. 자, 그래서 민간 부문의 생산에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금률이라는 것은 민간 부문의 생산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일 이 근로자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데려왔다 할게요. 실업자를 채용했다고 하면 채용 시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임금보다는 좀 낮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민간 부분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민간 부분의 종사자를 데려왔으면 민간 부분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간 부분을 위축시켜요. 그래서 민간 부문을 구축한다 이렇게 쓸까요? 구축하는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생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구축되니까 쌤 그러면 그만큼 임금을 줘야죠. 근데 실업자를 채용하게 되면 민간 부분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성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 부문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기회비용을 의미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구축이 없어요. 오히려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니까 W보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제공해도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근로자에게 사회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포기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집에서 지금 쉬고 있잖아. 집에서 쉬고 있는 건데 여가의 가치만큼만 제공하면 돼요. 오케이. 저 임금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겠죠.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앞에 이게 자발적 실업자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비자발적 실업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실업자의 여가 가치는 매우 낮겠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아니 정부가 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경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이라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고용률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 할게요. 고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게요. 공공사업의 목적이면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안정화 정책이라 했죠. 자, 실업 노동자를 정부가 고용한다라는 것은 경제의 다른 부분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실업자를 채용했지만 경제를 안정화시키면 원래 이 사람은 취업해야 될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취업자로 인식을 해줘야죠. 그래서 취업자로
간주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는 실업 상태지만 목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근로자의 사회적 비용은 그의 임금 수준으로 요걸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근로자가 정부 프로젝트 당시에 비자발적 실업자였었는데 아니 평생 실업자는 아니지. 그래서 요거 또 하나는 일시적 평생 실업자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실업자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업자는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실업이 돼 있는가. 진짜 실업자로 계속 있을 사람이면은 요보다 낮게 주면 되는데 잠깐 일시적인 실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 사람의 고용 기회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실업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의견 일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업자 고용의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의 측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민간 어떤 사업이 일어났을 때 거기 보시면 규모가 좀 작아서 그 기업의 생산량이 변화되었을 때 시장 가격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영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가격이 그대로 변화가 없으면 이걸 감안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자,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커요. 사업은 규모가 커서 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영향이 커요. 영향을 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아니 가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부가 관계시설 확충 사업을 해가지고요. 아보카도를 재배하는데 농업 생산의 한계 비용을 낮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공공사업이 거기 나와 있는 관계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관계시설을 확충하게 되면서 확충으로 비용을 생산을 하락시킨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직축은 이 아보카도의 파운드당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P라고 할게요. 수평축은요, 연간 아보카도의 양을 파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에 해당하는 한계 비용은 이렇게 수평이라 할게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되니까 밑에 2.89달러에서 1.35달러로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됩니다. SA에서 SB로 하락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A에 다시로 표현했는데, 자,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됐다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 어떤 거냐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여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199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소비자 잉여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밑에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만큼을 편익으로 간주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크기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크기만큼 이것도 편익으로 간주해서 더 해줘야 된다. 만큼을 편익으로 추가해줘야 됩니다. 편익으로 간주해야 된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산자 잉여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볼까요? 네. 시장 가격을 활용하는 거, 잠재 가격, 독점과 여기 있고 소비자 잉여까지 봤고요. 자, 거기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종종 분석해야 되는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시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은 있어. 시장은 있는데 시장이 왜곡돼서요. 시장의 가격이 잠재적인 가격,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조장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시장에 존재하지 않잖아. 시간이라는 게 거래가 됩니까? 저기 돈 주고 시간 좀 더,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라는 거 했을 때 65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3.5마일의 고속도로 연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중심의 통행 시간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분에서요 8분으로 빅딕 프로젝트로 인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네. 거의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맞아요. 거기 있듯이.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좀 평가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거기요. 여가와 뭐 소비, 노동이죠. 노동의 선택 모형. 이거 봤죠? 우리가 원론이나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거. 시간당 임금률과 여가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MRS. 요게 같을 때 우리가 이제 최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가에 대해서 주관적인 가치와 1시간 노동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세후 임금률이 같아질 때 우리가 최적 선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가의 가치를, 여가의 애지중지하는 정도 가치를 MRS라 하잖아. 그게 바로 최적 선택에서는 임금하고 똑같으니까 요거 같아지는 그 임금,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이렇게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당신은 시간당 임금이 얼마입니까? 그걸로 시간당 임금으로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거기 볼게요. 두 가지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요거는 뭐야? 당신은 여가를, 소득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그런 건데, 노동시간을 보통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이 극단적인 하나의 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 이외의 시간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다른 가치,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운전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려 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주말에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사람은 어차피 주말에 이용할 거니까 됐어, 저는 필요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통행수단의 선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려고도 한대요.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버스나 기차를 타지 않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는데 버스가 막혀. 근데 기차라는 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willingness to pay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실제로 해보니까 교통비용의 실제 비용은 세후 소득의 약 한 50%라고 윈스턴 학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 여러분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사실 측정하기가 쉽진 않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희생자 각자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 기사에 실려 맞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거기 칠레의 외딴 광산의 갱도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명의 가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엄청난 추출 캡슐을 보내기도 했고요. 일본,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광부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에 절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자, 거기 보시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할 때 엄청 무한대를 가지고 생명의 한계가 하늘이라고 대답하더라도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 편익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은 소중하니까 뭔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고 한 명이라도 다친다 그러면 그럼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고속도로 이런 것도 다 하면 안 되죠.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안으로 마련을 합니다. 정부가 거기 보시면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연료 효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무게를 낮춰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차가 사고 났을 때 생명이 사망할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야, 생명이 다치잖아. 그러면 연료 효율 가벼운 자동차 만들면 안 돼. 막 3톤, 4톤 되는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 어떤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고려하는데 하나는 소득 상실 접근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사회가 부담 지어야 할 비용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이때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하지 않고 계속 사망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는 거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다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득 상실에 대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근데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한다고 상정했는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거기 보시면 노인이면 은퇴를 했어. 그럼 지금 일을 앞으로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즉시 사망했을 때도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네. 이러면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망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 2번째 줄에 보시면 자, 3번째 줄 어떤 암 연구를 했더니 여러분들의 생명을 완전히 구할 수는 없어. 근데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확률을 좀 낮춘다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줄 내려가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일할 때 무거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가벼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는데 가벼운 차를 구입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돈 때문에 더 높은 사망 확률을 기꺼이 나는 감수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의 가치를 사망 확률을 1% 높여주는 줄여주는 어떤 옵션이 있다 합시다. 그거 하시겠습니까? 가격은 400만 원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 줄이는 거에 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willingness to pay를 400만 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비슷하게 헤도닉 관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 줄 밑에서 2번째 줄 보세요.
어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 선택 과정에서도 있습니다. 아니 3D 환경에서 데인저러스한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할게요. 그랬더니 대부분 당연히 그거 싫어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02페이지 가보시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할 때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 확률을 좀 더 높이는 대신에 임금 올려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망 확률로 접근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안전장치인 화재 경보기 구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더니 대략 생명의 가치가 비스코시 학자가 연구했는데 4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범위가 좀 넓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나름대로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게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업 항공기 비상 안내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거, 또 성면이라는 거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성면 제거의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망 확률을 1% 낮추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거기 다음 줄 나왔죠? willingness to pay에 접근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요, 또 하나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네,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조사자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왕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요. 국립공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의 가치, 이거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형의 가치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203페이지. 자, 이런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당위성이라 할게요. 당위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편익은 그냥 해야 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이 화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러면 탐사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거야. 그냥 해야 되고 편익은 뭔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야 비용이라도 싸게 먹히는 걸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분석에서 편익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야 되니까 비용 싼 거를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것을 비용 효과성 분석, 우리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익의 측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 해서 Cost Effectiveness Analysis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안전 보장에는 대해서 달러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종류의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상호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비용 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